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급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의 고점을 예측하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7년 8월 2일자 SBS 뉴스에서 나왔던 말이죠. 정부와 여당이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강남 4구와 세종시는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빼더라도 강남 4구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음을 알 수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또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뭘로 보고 있나요?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가 주택 가격을 올린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양도세를 강화하면 수익을 많이 못 내니까 다주택자가 매수를 안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우선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요. 사실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한번 볼게요. 강남구에 있는 역삼 푸르지오 아파트죠. 그래요. 2013년 12월에 9억원 했죠. 2014년 12월에 9억 8천만원 했어요. 한 10% 오른 것 같죠. 2015년 12월에 11억 5백만원 했어요. 그래요. 14년에서 15년에는 확실히 올랐죠. 그래요. 13년부터 오른 것처럼 보이죠. 그래요. 또 강남구에 있는 같은 동네에 있는 개나리 푸르지오예요. 2013년 10월에 10억 3,500만원 했죠. 84제곱미터가. 2014년 8월에 10억 7,500만원 했어요. 조금 오른 것 같긴 하죠. 근데 10억짜리 아파트가 4천만원 올랐다 해서 반드시 올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방향마다 가격이 틀리고 층수마다 가격이 틀리고 다르죠. 2014년에서 15년 사이는 확실히 올랐죠. 그래요. 2014년 10억 7,500만원에서 했는데 2015년 12억 6천만원이에요. 이 사이에는 확실히 올랐죠. 그래요. 13년에서 14년 사이에 올랐을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죠. 올랐다 하더라도 조금 오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강남구의 아파트가 올라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랐음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강남구가 아닌 다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안 되겠죠.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건 동작구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죠. 2013년에 6억 7,500만원 했는데 2014년에 6억 8천만원 하죠.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좀 안 오른 것 같죠. 14년부터 15년 사이는 어떤가요? 14년에는 6억 8천만 원 했는데 15년에는 7억 1천만 원 하죠. 어느 정도 확실히 올랐음을 알 수가 있죠. 2013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올랐잖아요. 그래요. 올랐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13년과 14년 사이에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14년과 15년 사이에서는 확실하게 올랐죠. 그래요. 다른 구도 한번 볼게요. 노원구를 한번 볼게요. 노원구 건영 84제곱미터를 보면 2013년 12월에 4억 9,500만원 했죠. 2014년 12월에 5억 2,250만원 했죠. 좀 오른 것 같죠. 그래요. 근데 아주 크게 인식될 정도는 아니에요. 2014년에 5억 2,250만원 했는데 2015년에 5억 5천만원 했죠. 올랐죠. 13년과 비교하면 올랐음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죠. 그래요. 마포구도 한번 볼까요? 2013년 12월에 5억 4,500만원 했고 2014년 8월에 5억 4,800만원 했죠. 거의 안 오른 거죠. 올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2015년 11월에는 어떤가요? 6억 2천만원 하죠. 많이 올랐죠. 14년과 15년 사이에는 확실히 올랐죠. 다 올랐죠. 그 서울아파트 거의 다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4년과 15년 사이에는. 13년과 14년 사이에는 정확하게 인식이 되지 않죠. 그래요. 강남구가 올랐다는 것도 정확하게 인식되진 않아요. 개나리 프로지오 아파트를 보면 큰 차이 없죠. 13년과 14년 사이에는 노원구의 건영 3차도 올랐다고 볼 수 있죠.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가요? 강남구가 주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서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거의 동시에 올라갔음을 알 수 있죠. 물론 강남구가 조금 빨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강남구 아파트 가격 상승 때문에 다른 아파트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래요. 뭐 강남구 아파트만 혼자서 한 2, 3년 올라가다가 다른 아파트가 올라가면 선두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거의 동시에 올라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그래요. 예전에 살펴봤지만 상승률도 비슷해요.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나요? 이번에 올라가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서울 아파트 전체의 공급 부족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뭐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혹은 임대사업자 역시 다주택자로 볼 수 있죠.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주택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락하나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판다 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나요? 현실에서 아님이 입증이 됐죠. 한번 볼까요? 9월 4일자에 나온 말이죠. 서울경제에서 나왔어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되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연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연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30대들이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요? 30대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했다고 하죠, 최근 들어서. 근데 판이는 누구라고 하나요? 법인과 다주택자라고 하죠.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라고 하죠. 근데 빠졌나요? 하락했나요? 하락 안 했다는 거예요. 올랐죠, 6월달, 7월달에. 현실에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현실에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요. 보았듯이 뭔가요?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생각, 그릇된 생각에 입각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2017년도 8월달이니까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부터 부동산 정책이 엉터리였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최근에 2030들이 화가 많이 났죠. 김현미 장관 말에는 어떤 말이 간직되어 있나요? 2030 실수요자들이 안 사면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하락할 텐데 왜 샀냐, 이런 말이 간직되어 있죠. 그래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겠죠. 그래요. 주택가격이 거의 계속 올라가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뭐라 했어요? 계속 집값 떨어질 것처럼 막 얘기하고 싸게 살 기회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그래요. 화가 나는 이유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5억 하던 아파트 가격이 6억이 됐어요. 그래서 실수요자가, 예를 들게요. 실수요자에게 5억 원이 있었어요. 빚을 1억 내서 집을 살려고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어떤 사람이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랑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고 매우 가까운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믿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값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려고 하다가 자기가 믿는 사람이 사지 말라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이러면서 안 산 거예요. 근데 집값이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2억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전에 얘기했던 그 믿던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집값 떨어지니까 사지 마라고.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래도 1억이라도 빠지면 예전에 사려고 했던 가격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또 올라갔어요. 굉장히 고민이 됐죠. 자기가 믿던 사람과 한번 의논해볼까 생각하다가 아니다, 잘못됐다. 집이란 것은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데 내가 싸게 살려고 한 것은 투기다 이러면서 참여하면서 산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겠죠. 1억만 대출 받으면 살 수 있었는데 3억 대출을 받은 거예요. 1년에 3천만 원씩 저축할 수 있다면 한 3년만 고생하면 될 거를 10년 고생하게 생긴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또 그때 그 믿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상투 잡았다, 왜 잡냐, 빠질 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겠죠. 그래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까요? 참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잘 샀다 이렇게 말해야지 위로가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한번 주택시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주택시장에는 두 가지가 있죠. 매매시장이 있고 임대시장이 있죠. 정부 주택정책은 어때야 되나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임대료를 안정시켜야 되겠죠. 임대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겠죠. 그래요. 주택시장의 구매자는 누군가요? 우선 실수요자와 임대주택 공급자가 있겠죠. 또 정부가 또 구매할 수도 있겠죠. 주택을 구매할 수 있죠. 구매를 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구매를 해서 공직자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실수요자에는 누가 있나요? 무주택자가 있죠. 그리고 1가구 1주택자도 있죠. 그래요. 집을 옮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될 수 있죠. 그래요. 그래요. 또 임대주택 공급자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죠. 수입을 얻기 위해서. 또 혹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어요. 임대주택 공급자에는 개인과 법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요. 판매자에는 누가 있나요? 실수요자가 있겠죠. 그래요. 1가구 1주택자가 팔 수 있겠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팔 수 있겠죠. 이민을 가버린다거나 뭐 사정에 의해서 팔 수가 있겠죠. 혹은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집을 팔고 더 싸게 사기 위해서 판매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자도 어때요? 주택을 판매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요. 또 임대주택 공급자가 또 주택을 판매할 수 있겠죠. 집이 여러 채 있으니까 판매할 수가 있어요. 또 수익이 많이 나면 또 판매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익이 많이 나면 팔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꼭 주택을 보유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수익이 많이 났다 생각하면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집이 여러 채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뭐 개인이나 법인이 있겠죠. 또 판매자는 누가 있나요? 건설사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면서 뭘 하고 있나요? 임대 신장을 건드리고 있죠. 우선 뭐 임대시장에는 누가 참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죠. 실수요자도 임대인이 될 수 있죠. 그래요. 1가구 1주택을 보유한인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 있죠. 그래요. 일정 기간 안에 팔긴 팔아야 되지만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임대주택 공급자는 임대인이 되죠. 개인이나 법인이 있겠죠. 뭐 정부도 될 수 있겠죠. 그래요. 정부는 주택을 구매해서 임대할 수도 있고, 혹은 직접 이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수도 있겠죠. 임대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주택을 직접 만들어서 임대할 수도 있어요. 임차인에는 누가 있나요?
무주택자는 무조건 임차를 해야 되죠. 임차인은 어떤 임차인이 있나요?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가 있고, 또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가 있죠. 그래요. 그래요. 주택 소유자도 임차인이 될 수 있죠. 1가구 1주택자라 해도 임차인이 될 수 있죠. 그래요.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뭐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해야 되면 임차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죠.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 또 어떤가요? 대한민국에 전세 제도가 있죠. 집을 구매할 때 그래요. 현금이 부족하면 또 1가구 1주택자가 되면서 임차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서 3억의 전세를 살고 있어요.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해요. 근데 이 10억짜리 집은 7억 전세를 놓을 수가 있어요.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 사람에게 얼마가 필요한가요? 3억이 필요하죠. 그 전세를 본인이 살면서 3억을 빌리면 10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죠. 전세 끼고. 그래요. 왜 이런 짓을 하나요?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7억 대출을 받아야 되죠. 10억짜리 집을 사서 살려고 하면. 그래요. 전세 끼고 사면 3억만 대출 받으면 되죠. 그렇죠. 대출을 적게 받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돈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집을 많이 마련하죠. 그래요. 임차인은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무주택자, 주택 소유자. 기업이나 정부도 임차인이 될 수 있죠. 그래요. 정부도 그래요. 임대료를 내고 집을 임차할 수 있죠. 그래서 공직자들에게 집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죠. 같은 논리로 임차인이 될 수 있죠. 근데 임대시장과 주택시장이 매매시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동산 균형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에서 연이자율을 나누죠.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은 어디서 결정이 되나요? 임대시장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택 매매를 하는 이들이 거래를 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요? 임대료와 이자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대한민국은 지금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나요? 임대인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실수요자와 주로 이제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주택을 판매하는 정책을 쓰고 있죠.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판매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요? 임대시장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임대주택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큰 피해를 보나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자는 누군가요?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이죠. 그렇게 되겠죠. 또 임대료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이 증가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그 주택 구매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특히 무주택자가 피해를 보겠죠. 그 집을 구매하려는 무주택자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요. 임대주택이 팔릴 때마다 어떻게 되나요?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이 상승하겠죠. 그래요. 임대시장하고 매매시장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대주택을 막 팔게 했어요. 그럼 임대료를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소하는 임대주택 수만큼 정부가 임대주택을 보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임대주택이 예를 들어서 5,000채가 감소했어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임대주택을 5,000채를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겠죠.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요. 최근에 통과된 임대차 3법, 그리고 그 이전부터 진행된 어떤 임대주택 공급자를 탄압하는 정책은 뭔가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임대차 3법을 쓰레기법이라고 한 거죠. 그 법이 있는 이상 주택가격이 하락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요. 상승이 멈출 수는 있지만 그래요. 하락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균형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긴 조건이 있죠. 연이 자율에 변동이 없을 경우 그런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 정책이 잘못된 거죠. 임대 시장을 안 보고 매매 시장만 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수급을 통해서 고점을 알아보는 방식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